속당김이 심하다. 예, 다 지성입니다. 저런 말은 실제 없는 용어입니다. 질병입니다. 건성피부 아니에요. 네. 함익병의 고지식함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란에 남겨주신 궁금증을 답해드리는 Q&A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피부에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모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때문에 4년째 고민하고 있어요. 네. 대학병원에서 졸레어 주사를 3년째 맞고 있는데 네. 완치가 어려운 병인가요? 이제 만성이라는 얘기는 오래 간다는 얘기고 특발성이라는 건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디오패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원인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원인을 있겠죠. 원인은 있지만 아직까지 현대의학이나 현대과학의 힘으로 그 원인을 규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생길 거예요. 자, 두드러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저도 마늘을 먹으면 이런 두드러기가 생기는 체질이에요. 근데 한국 음식에 마늘 없는 게 있나요? 한국 음식에 마늘이 없으면 맛이 없죠. 웬만한데 조금씩 다 들어갑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먹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두드러기가 납니다. 2시간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이러고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어느 정도의 두드러기가 생겼는지, 그리고 두드러기 한번 생기면 어느 시간이나 지속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지금 졸레어라는 주사제는 보면 이제 요즘 새로 나와 있는 이뮤노모듈레이트라고 하는 약제인데, 예전에 나왔던 약은 전부 다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를 썼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이뮤노글로빈 E를 블락킹해주는 그런 성분의 이뮤노모듈레이트입니다. 요즘 이런 약제들이 이제 딱 그 부분,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이뮤노글로빈 E만 블락킹하니까 오래 주사를 맞아도 부작용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불편하다면 졸레어 주사를 맞는 것이 다른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항히스타민제를 먹는 것보다 딱 그 선택된, 예를 들면 이 컵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게 제일 취약한 부분이다 그러면 요 부분만 딱 공략을 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는 이 전체를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딱 선택적으로 문제되는 데를 공격을 해주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부작용이 적죠. 그래서 불편하면 이 방법이 제일 낫다. 견딜만 하면 저처럼 그냥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견딜만 하냐, 나는 주사를 꼬박꼬박 맞아서라도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는 이제 증상, 본인의 증상에 맞춰서 하면 되죠. 혈액성 두드러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몸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2달 정도 고생하고 있는데 치료 가능한 전문 병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혈액성 두드러기 저런 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드러기 아니란 얘기죠. 다음 몸 여기저기를 돌아가면 가려움증이 2달 정도 생겼다 괜찮아진다. 이거는 아마 습진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가까운 동네 피부과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면 두드러기 진단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몸에 여기저기 생기는 습진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정확한 진단은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면 되고요. 전문병원 갈 것도 없어요. 한 50대 정도의 피부과 전문의 만나시면 육안으로 진단 가능한 병일 거라고 추정됩니다. 두드러기 아닙니다. 52세입니다. 눈 밑 주름이 많아요. 하안검 수술하면 좋을까요? 60대 되면 또 해야 될까요?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저건. 이거는 뭐 미용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거꾸로 20대가 저에게 저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를 묻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미용 수술을 할 때는요, 누구의 자문도 누구의 조언도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거울을 보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내가 거울 보고 그냥 됐어 그럼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어떤 누구한테도 자문을 얻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당신의 얼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질 힘도 없고 책임을 져야 될 의무도 없어요. 수술을 결정하는 거 본인이 하시고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결과가 너무 잘 나와서 젊어 보이고 이뻐 보인다. 오, 박수. 결과가 잘못 나와서 눈의 안검 외반증이라 그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소소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어요. 흉이 더 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결과가 마음에 안 드세요?
본인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미용 수술에 대해서는 자문을 얻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성형외과 선생님들 한 3군데 정도를 본인이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이 상담은 반드시 수술을 하실 분하고 직접 상담해야 돼요. 거기 있는 미용 상담 실장님을 만나지 마시고요. 피부과 전문의, 예를 들면 제가 성형외과에서 하시면 함익병 피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싶다. 그러면 함익병의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설명을 하는 걸 다 듣고 그다음에 그분한테 이제 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지금 했던 질문을 요분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부작용은 없나요?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언제 다시 또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그 상담한 의사와 질문을 하고 답하고 3군데를 제가 가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예쁘게 해주는 거는 그분이 친절해서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설명과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그 다른 레퍼런스 수술 결과들 이런 걸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말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에게 내 얼굴을 맡겨도 되겠다는 본인의 확신이 있으면 맡기는 거고 애매하면 또 가는 거예요. 확실히 처음 갔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도 또 한 2-3군데는 더 상담을 하세요.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 이런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답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못 된다가 정답입니다. 켈로이드 체질인 걸 몰랐는데 눈이 거상을 했어요. 귀 앞뒤쪽에 빨갛게 흉터가 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병원에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켈로이드 체질인지 아닌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그게 있어야 되죠. 이 켈로이드 체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는 누구나 다 어릴 때 BCG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어깨에 흉이 남는 걸 보면 알아요. BCG 흉터가 어떤 분은 그냥 뭐 약간 하얗게 되고 별로 흉지지 않는데 거기가 시뻘건 사람들은 켈로이드 체질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시당초 수술하면 안 되죠. 그러면 쌍꺼풀이나 미니 거상은 달라요. 쌍꺼풀은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켈로이드가 거의 안 생기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켈로이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상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따라서 헤어라인 떼서 귀 뒤까지 다 잘라야 돼요. 그럼 여기는 켈로이드가 생기는 자리예요. 있는 체질이면. 그러니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상담을 했어야 되는 거죠. 누가 했어야 되느냐? 주치의가 했어야 돼요. 이미 생긴 켈로이드 흉터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붉은기는 시간 지나면 휘어질 수 있고요. 튀어나온 거는 반복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됩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원래대로는 안 돌아갑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성형할 때 충분히 상담을 받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당김이 너무 심한데 좋아질 수 있나요? 보습크림도 듬뿍 바르고 1일 1팩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은 건성이 아니고 심한 지성 피부입니다. 여성들이 이런 상황, 이렇게 속당김이 심하다, 다 지성입니다. 피지가 많이 나오면 느끼는 게 당김이에요. 얼굴이 당기면 지성입니다. 각질이 많으면 지성입니다. 그래서 보습 바르고 1일 1팩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속당김이 심하면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이 딱 요 증상이에요. 질병입니다. 건성 피부 아니에요. 네. 악건성이라서 시술이나 피부 관리가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검버섯 같은 잡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피부과가 답일까요? 네, 이분도 악건성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심한 지성 피부입니다. 악건성이라는 게 당기고 각질 생기면 환자분들이 와서 악건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둘 다 심한 지성 피부일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악건성이라는 말은 틀린 용어고요. 저런 말은 실제 없는 용어입니다. 상업적으로 만들어낸 거짓 단어입니다. 지성 피부고요.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은 약을 바르면 좋아집니다. 시술이나 관리를 받는 거는 이 상태에서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상태에서 시술이나 관리 받으면 무조건 피부 뒤집어지죠. 경험 없는 의사들이 아니면 전문의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이제 악건성 상태,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시술하고 나면 얼굴 뒤집어져서 시술의 부작용이다 그러는데 아니요. 원래 피부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피부염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이제 뭐 시술이 있으면 필요하면 하는 거죠.
검버섯은 얼굴 상태 안정되면 바르는 약 바르시면 돼요. 멜라노 크림 바르시면 돼요. 지금은 못 바르고요. 네. 얼굴에 곰팡이균이 생겨서 약을 발라도 효과가 없네요. 레이저 하면 사라질까요? 정말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레이저를 제일 먼저 했던 레이저 1세대이기도 하지만 너무 레이저가 왜곡돼 있어요. 레이저는 만병치료하는 그런 장비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분야에 특별하게 사용되는 일부분의 그 치료법이지, 레이저하면 곰팡이도 좋아지고 레이저하면 주름도 없어지고 레이저하면 검버섯도 없어지고 그 싹 다 과장되고 거짓말이에요. 얼굴에 곰팡이균이 생겼다라는 얘기는 진단을 피부과 의사가 하지 않으면 이 진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굴에 곰팡이균이 감염되는 경우, 제가 하루에 환자를 그래도 남들보다 많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 보면 1년에 한두 번 보는 병이에요. 어디서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곰팡이균이 생겼다라는 진단은 1년에 10,000명의 환자를 봐도 20,000명의 환자를 봐도 1명 정도 볼까 말까 하는 병을 이분이 경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윗줄의 질문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 무슨 약을 발랐는지 효과가 당연히 없겠죠. 진단이 틀렸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설사 진단이 맞아서 곰팡이균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약을 바르거나 약을 먹어야 될 일이지, 항진균제로 써야지 레이저 X입니다. 아무 효과 없습니다. 진단이 틀렸을 가능성이 많으니 주치의를 한번 바꿔서 진단을 다시 받아보시고 그게 맞는 치료를 받으면 잘 낫겠죠. 네. 몸이 너무 가려워서 샤워 로션을 듬뿍 바르고 해서 여전히 가렵고 다리에는 각질이 올라와서 보기 흉했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손바닥으로 비누 없이 물 샤워 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브라보. 이분이 잘하신 거예요. 이분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서 말씀드린 건 전형적인 그 건성 피부염이에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체 피부에서 노출돼 있고 가장 세균이 많이 오염된 자리는 손바닥, 얼굴이에요. 여기는 사람들이 다 그냥 물로만 비누질 이렇게 부드럽게 해요. 근데 옷 입고 뭐 이렇게 항상 가리고 있는 자리를 씻는데 거기는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피부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분은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듣고 깨친 거죠. 세수도 이렇게 하는데 몸도 이렇게 씻으면 된다. 처음에 한 달은 되게 지저분해요. 늘 때밀는 사람이 목욕을 손으로만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허옇게 한 달 계속 일어나요. 그럼 왜 그러냐면 자꾸 때를 밀어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각질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각질은 너덜너덜하게 올라와요. 제대로 만들어진 각질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 비늘처럼 딱 결이 잡히면 40년 때 한 번 안 밀은 내 팔처럼 이렇게 늙어서 이렇지 만져보면 부드럽거든요. 매끈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비늘 만져보면 매끈하죠. 거꾸로 가는 거 말고 제대로 만지면 미끌매끌하잖아요. 그렇게 각질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너덜너덜하게 자꾸 때를 밀면 속살이 나와서 부드러워지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꾸 마르면서 이제 가렵고 건조해지죠. 그것만 안 하시더라도 하다못해 벌레도 덜 묵습니다. 그래서 때 밀어서 좋은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마음이 개운하다는 정도.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눈썹 상한 건 수술을 한 4개월이 지났는데 흉이 옅어지지 않는다. 네. 피부과에서 흉을 옅게 해주는 시술이 필요한가요? 이마의 감각도 잘 돌아오지 않아요. 4개월 만에 흔히 말하는 쌍꺼풀 수술이죠.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지만 배웠던 얘기를 하면 쌍꺼풀 수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절개법이 있고 매몰법이 있어요. 매몰법은 그냥 그 몇 군데 딱 그 쌍꺼풀 생길 자리 찝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죠. 절개법이라는 거는 칼을 대서 피부를 절개하고 피하 제방까지 절개한 다음에 고개 안에서 내부부터 차곡차곡 꼬매가지고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하고 나서 내 것 같이 느끼려면 1년은 넘게 걸립니다. 1년 이상. 부기가 오래 가는 사람이 2년까지도 가요. 왜냐하면 여기에 절개를 할 때 혈관도 절개되고 신경도 절개되고 그 다음에 임파관도 절개가 다 가는 거지만, 근데 눈이란 게 얼마나 예민해요. 그러니까 그 손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시술자의 잘못이 아니라 수술 자체가 절개를 해서 찢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각이든 부종이든 붓는 것도 있을 거예요, 살짝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그 끊어졌던 임파관이 연결되고 끊어졌던 가는 혈관들이 연결돼서 자연스러워지려고 그러면 한 2년 정도 잡으셔야 돼요. 필러를 주입하고 얼굴에 처짐이나 울퉁불퉁함이 생겼어요. 40대 후반인데 이게 더 처짐으로 이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0대에 벌써 필러를 왜 넣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필러의 종류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안에서 들어가서 시간이 되면 자연 흡수돼서 사라지는 필러가 있고,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남는 필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적당하게 섞어서 조금 길게 가는 필러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알루로닉산 HA라고 하는 100% 하이알루로닉산은 들어가면 대개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다 자연 흡수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부작용을 운운할 게 없는 게, 급성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있어요. 이물 반응 생기면 퉁퉁 붓고 하는 건 제거하면 되는 거고, 그거 말고의 영구적인 부작용은 남을 수가 없어요.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건 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울퉁불퉁해졌다는 건 영구적인 필러나 아니면 영구적인 필러와 HA를 적당히 믹스한 그런 필러일 거예요. 그러면 영구적인 필러의 경우에는 울퉁불퉁한 생겼다, 수술해서 제거하는 방법에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밑으로 처지죠. 자기 피부도 무게감 때문에 처지는 게 이게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에요. 이물을 집어넣었다, 밑으로 좀 더 처지겠죠. 그래서 아주 그 울퉁불퉁함이 보기 흉하다, 수술해서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에 좁쌀 같은 오돌토돌한 건 요철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해야 없어질 수 있나요? 이마에 좁쌀같이 오돌도돌한 건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흔한 게 비립종이죠. 비립종이라고 해서 노화 현상으로 피부 안에 미색, 그러니까 옅은 계란 노란자 색깔의 알갱이들이 좁쌀 크기 정도로 두둑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레이저로 제거하면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여드름도 저런 모양으로 똑같이 생겨요. 흰색 여드름, 백색 면포가 보면 딱 이렇게 생겨요. 그거 약 먹고 약 발라서 제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생기는 게 피지선 비대증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나이가 좀 더 많이 드는 60대 정도 되면 우리 피부 밑에 있는 피지선이 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딱 이런 모양으로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한관종이 생겨도 이런 모양으로 생겨요. 이것도 피부에 생긴 일종의 양성 피부 종양인데 한관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에크라인 한선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모양으로 생겨요. 한관종하고 에크라인 한선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치료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한 5가지 좀 되잖아요. 감별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진단되면 거기에 맞게 이제 치료하면 되는데, 제일 골치 아픈 게 마지막 2가지. 한관종, 에크라인 한선종. 이러면 요놈은 치료가 되게 어렵습니다. 해도 흉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감별하면 됩니다. 마지막 2가지는 흔치는 않아요. 일단 나오는 질문인데 멜라논 크림 사용법이 궁금합니다. 여름 때 겨울 언제 바르는 게 좋은지, 선크림을 발라도 자외선 반응 생기는지, 레이저 대신 멜라논 바르는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갖고 있는 병이 뭔지에 따라 다르죠. 멜라논은 꼭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미가 있으면 쓰는 거예요. 기미가 있으면. 그 다음에 검버섯 중에 만졌을 때 만져지지 않는 갈색 반점에 쓰면 좋아요. 2가지예요. 그래서 2년을 넘게 써도 평생 써야 되는 경우는 평생 써야죠. 대신에 1년에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휴지기를 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언제 바르는 게 좋겠어요? 봄, 여름, 가을 쓰고 겨울, 이듬해, 봄 빼고. 왜냐면 그때는 다 좀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레이저 대신 멜라논, 레이저보다 멜라논 효과가 더 좋은 경우도 있고요. 레이저가 더 효과 좋은 거는 만져지는 검버섯은 레이저가 더 좋고요. 기미의 경우는 멜라논의 효과가 더 낫고요. 그래서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멜라논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경우도 있고 레이저가 훨씬 더 나은 경우도 있고 2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제품을 어떻게 약이든 치료 방법이든 화장품이든 특정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정보를 접하게 되면 내가 저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내가 저걸 썼을 때 효과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지 무조건 나도 저거 하면 저거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두덩이에 덕을 뺐는데 붓고 딱딱해졌어요. 2번 뺐는데 더 커지고 스트레스가 큽니다. 이거 과정식성 반응이라 그래서 흉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점을 뺐는데 그 자리가 딱딱하게 빨갛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과정식 반응이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재발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재발된 점이라면 성형외과에서 도려내는 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 도려내고 꾸미는 게 나아요. 재발되는 점이라면. 그게 아니고 과정식성 반응이면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대부분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안 되면 그 자리에 주사 맞아야 됩니다. 낮춰주는 주사가 있어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오늘 뭐 피부과 전문의가 보면 재발된 건지 과정식성 반응이 생긴 건지 구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울세라, 써마지 같은 초음파 탄력 시술을 40대, 50대부터 1년에 한두 번 받으면 나중에 얼굴이 부자연스러워질까요? 그럴 건 없고요. 울세라, 써마지, 초음파는 울세라는 초음파를 가지고 이제 피부에 열을 가하는 거고요. 써마지는 전기 이제 고주파 전기를 가지고 열을 가하는 거고요. 초음파 탄력 시술은 이제 미용 기계로 하는 거예요. 하면 피부가 부자연스러워질까요? 하면 특별히 좋아지는 건 있던가요? 결론을 얘기하면 좋아는 져요. 분명히 달라요.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면 비교가 될 만큼 달라요. 부자연스럽거나 그런 건 없어요. 부작용 생기지 않으면 뭐 이런 시술들은 부자연스러울 일은 없어요. 성형 같은 그런 부자연스러움은 없죠. 그러나 부자연스러움이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효과도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게 효과예요. 자, 나이가 60인데 이렇게 당겨가지고 탁 해놓으면 부자연스러우니까 젊어 보이는 거죠. 60이 젊어 보이는 게 부자연스럽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너무 저기 할 필요는 없다. 저도 지금 이제 자꾸 눈에 힘을 주는데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처집니다.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언젠가는 제가 눈 수술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수술을 했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이런 모양입니다. 2주 지나서 이런 모양입니다. 이 얘기는 할 거예요. 왜? 그때는 눈이 안 떠져서 시야가 좁아지면 하는 거예요. 안 보여서. 기능적으로 안 보여서 하는 일이지 뭐 미용적인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주사 피부염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나요? 주사 피부염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일평생 그냥 갑니다. 자, 주사 피부염에 대해서 좀 길지만 얘기를 하죠. 주사 피부염이라는 거는 영어로 아크네 로자세아. 아크네는 여드름이란 뜻이고 로자세아는 장미색이란 뜻이에요. 장미색 여드름이란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면 얼굴이 혈관이 넓어져서 뻘개지는 걸 갖고 주사성 피부염, 주사성 여드름이라고 그래요. 생기는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거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얼굴에 기름이 많이 나오는 지성 피부를 방치해서 나이가 들면 30대, 40대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쭉 진행돼요. 그래서 대개 병원에 올 때는 50대쯤 되면 병원에 오죠. 그래서 이거 유전적으로 피지가 많아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엊그저께 생겼대.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합니다. 담배를 30년 펴서 폐암이 걸렸을 때 의사는 그러죠. 담배를 많이 펴서 폐암이 걸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환자는 30년을 펴도 괜찮던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맞냐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는데 인과관계를 맺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진행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들쭉날쭉했다. 그건 주사성 여드름, 주사 피부염, 주사가 아니에요. 들쭉날쭉했다는 얘기는 지루성 피부염이 있어서 들쭉날쭉한 거예요. 그거는 몸 컨디션 좋으면 지루성 피부염 가라앉았다가 내 컨디션이 안 좋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늦게 자고 그러면 확 빨개져요. 또 몸 컨디션 좀 더 가라앉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거는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근데 그 지루성 피부염이 십수년 계속된다? 주사성 여드름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지루성 피부염의 주사 여드름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주사성 여드름이 진단이 정확하게 되면 약을 먹고 바르는 걸 평생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이 건성으로 고생 중입니다. 네. 이것저것 해봤지만 제자리에요 라고 하셨어요. 무지개 좋은 약들이 나와 있는데 왜 고생하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좋은 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고생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대학병원에 가시면 이게 주사제도 나와 있고요. 요즘에는 먹는 약도 나왔어요. 예전에는 이게 대부분 이제 건선치료 역사를 얘기하면 되게 길죠. 이분은 뭐 이것저것 다 해봤으니까 다 할 거예요. 가벼울 때는 바르는 스테로이드, 좀 심하면 다이아보넥스라는 바르는 건선치료제, 그 다음에 좀 더 심하면 먹는 티가손이라는 네오티가손이라는 먹는 약, 그 다음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사이클로스포린, 스테로이드 먹는 약,
이런 걸 다 써요. 광선 치료도 해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레지던트 할 때까지 벌써 30년 됐네요. 썼던 약들의 거기까지가 이제 건선 치료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에요. 최근에 나와 있는 건 그냥 이뮤노모듈레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사이클로스포린이나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아주 선택적으로 건선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되게 좋고 부작용이 없어요. 단 이제 심한 사람들에게만 보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시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피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물론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긴 하지만 가까운 동네에 피부과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있는 약을 드릴 거고요.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지금 사시는 대로 피부 관리하시고 사시면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가서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서 본인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장 질문이 많았던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모는 왜 생기는 걸까요? 자, 이제 탈모라 그러면 그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머리가 빠지는 원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일단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눠야 돼요. 하나는 유전적이냐 아니면 환경적이냐로 나누는 거죠. 유전적으로 머리가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유전성 탈모, 그 다음에 이거를 라틴어로 표현하면 안드로제닉 알로페시아, 이걸 번역하면 남성형 탈모, 순 우리말로 옮기면 대머리입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유전성 탈모, 남성형 탈모, 대머리가 다 같은 말이에요. 동일한 상황을 각국의 언어로, 단어로 표현한 차이일 뿐입니다. 남성형 탈모라고 얘기하면 여자는 안 생긴다라는 이제 오해가 생기는데 이거는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안드로제닉이라는 말은 남성 호르몬에 의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안드로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에 의한. 그러니까 이게 남성형 탈모가 되는데 남성 호르몬은 여성 몸에서도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표현은 유전적 탈모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형 탈모도 여자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전적인 요인의 탈모 한 그룹이고요. 또 한 그룹은 후천적인 요인으로, 환경적 요인으로 탈모가 되는데 그 종류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생기는 원형 탈모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에 동그랗게 이렇게 땜빵 생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심한 분들이 두피에도 지루성 피부염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탈모를 지루성 탈모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항암제를 복용하거나 그러면 이제 휴지기 탈모가 오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의 산후에도 또 휴지기 탈모가 오죠. 이런 요인들은 다 후천적인 요인입니다. 또 뭐 두피에 감염성 질환이 생겨서 모낭염이 생기면 또 탈모가 생기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은 전혀 다른 유전적 탈모와 환경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2차성 탈모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고요. 실제 성인의 경우에 100명의 탈모 환자분이 병원에 오면 90% 이상 유전적 탈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탈모라는 말을 대머리랑 같은 등치로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탈모는 모발이 빠지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질병명이 아니에요. 자, 좀 더 쉽게 비유를 드리면 기침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침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냥 증상, 현상입니다. 기침을 유발하는 질병이 또 수십 가지가 있죠. 폐암도 기침을 하고요. 감기도 기침을 합니다. 탈모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상을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가 유전적인 탈모, 대머리냐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으로 머리가 빠지느냐를 구별을 해야 되고 그 구별은 오늘 이 강의를 다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판세대를 거쳐서 유전이 된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이 진실인 양 통용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성들의 경우에 본인이 대머리인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의 대머리는 기본적으로 딱 얼굴을 볼 때 헤어라인이 무너져요. 이렇게 헤어라인이.
저도 이제 대머리이기 때문에 한 1cm 정도 헤어라인이 뒤로 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가 봐도 헤어라인이 뒤로 밀렸네, 이게 먼저 보이죠. 근데 여성들은 대머리가 진행이 돼도 앞쪽 헤어라인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여기만 머리가 가늘어져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는 부분적인 탈모 좀 있지, 난 대머리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대머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는 머리숱이 많고 엄마가 여기 부분적으로 이제 머리 빠진 거, 본인들 주장으로 부분 탈모,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머리. 이런 분의 자녀가 애가 태어났어. 아들이 태어났는데 엄마를 닮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대머리가 되거든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아, 우리 아버지 머리숱 많아요. 이게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어머니가 대머리일 겁니다. 확률은 50대 50이에요. 누굴 닮을 건지. 그건 뭐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딸이라고 엄마 닮고 아들이라고 아빠 닮는 게 아니에요. 뭐 거꾸로도 닮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하철에서 오늘 이번 객실에는 여성 대머리가 몇 명이나 있나 해요. 아니, 할 일이 없잖아. 서서 뭐 핸드폰 보기도 그렇고 머리도 아프고. 예, 그러니까 가면서 이제 오른손 정상, 왼손 대머리를 한 줄로 쭉 가는 거예요. 하면서 딱 계산해 보면 딱 5대 5에 많아요, 여성분들. 이건 뭐 서울시 지하철 통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통계입니다. 이 빈도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 뭘로 제일 쉽게 알 수 있냐 그러면, 본인이 머리를 빗을 때 여기 가르마가 쫙 홍해바다 갈라듯이 갈라지잖아요. 다 대머리예요. 우리 PD님도 머리 좀 기르고 있는데 딱 보세요. 딱 홍해바다같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도 절반은 대머리가 있다. 이걸 인지하시고 이렇게 만져보시고, 가르마가 잘 타진다, 쫙 갈라진다, 그러면 대머리라고 보시면 그게 맞죠. 그러면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손가락으로 하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카메라를 정면에서 하나 비춰주시고요. 제 측면에서 하나 비춰주세요. 손가락으로 엄지금지 이렇게 비비는 걸로 해서 머리카락 굵기를 느껴보실 거예요. 여기 머리 두정부라 그러죠. 여기 척두부, 아니면 후두부도 괜찮아요. 여기도 괜찮고, 이 정도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 굵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벼보세요. 비벼보세요. 이렇게 여기 후두부나 측두부의 머리카락하고 두정부의 머리카락 굵기가 손끝에서 비슷하게 느껴지면 정상이에요. 근데 위쪽이 가늘다는 느낌이 들면 그게 유전적 탈모, 대머리의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머리가 길기 때문에 손을 밀어 넣어야 돼요, 뒤로. 그래서 모근 부위를 비벼 보셔야 돼요. 우리 손이 되게 예민해요. 이거 현미경으로 찍어보잖아요. 찍으면 정확하게 한 30% 이상 머리가 가늘어지면 다 알아요. 어려운 검사하지 않아도요, 내 손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윗머리, 뒷머리. 남성분들이 이제 탈모 약의 부작용을 되게 많이 무서워하시는데 실제로도 부작용이 많이 심한가요? 제가 뭐 한 30년째 먹고 있고요.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머리 약을 먹을 때 느끼는 불안감을 갖고 약을 못 먹겠다는 분이라면 비행기 타고 외국 여행 가실 때 떨어져 죽을까봐 걱정해서 비행기를 안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요. 뭐 심지어는 자살을 유발한다 그래갖고 소송 걸렸는데, 소송했던 사람이 유명인이었어요. 네, 유명인의 아들이죠. 권력 있는 사람의 아들인데 졌어요. 대머리 약을 먹은 그룹하고 대머리 약을 먹지 않은 그룹하고 통계를 해봤더니 먹는 그룹이 훨씬 자살률이 낮아요. 평균 자살률이 나오잖아요. 연령대 자살률이 나오고. 그보다 낮은데 뭐 얘기할 게 없죠. 이제 대머리 치료하는 약이 먹는 약, 바르는 약이 있어요. 먹는 약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주는, 남성 호르몬이 활동성 남성 호르몬으로 변하는 그 엔자임을 블락킹하는 거예요. 이제 모발이 빠지는 걸, 가늘어지고 빠지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블락킹하는 약의 종류가 피나스테라이드, 프로페시라 그러고요, 두타스테라이드, 아보다트라 그런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바르는 약은 모근에 가는 혈관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근으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켜 주니까 모근에 산소나 영양물이 많이 가니까 모근이 굵어지죠. 대표적인 게 이제 미녹시딜, 그다음에 로게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미녹시딜이나 로게인은 일반어 약품이에요. 여러분 약국 가서 그냥 사서 쓰시면 돼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 약을 제가 보내드리는 이유가, 남자들이 먹을 수 있는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먹게 되면 기형아를 유발해요. 그러니까 출산하고 수유 끝나고 다시는 임신할 계획이 없어지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뭐 그게 30대 후반이, 중후반이 될 텐데 머리 다 빠지죠. 뭘 해야 돼요? 예, 로게인이나 미녹시딜 바르시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 약을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100명 중에 2명, 2%에서 성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약을 먹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인데 100명 중에 2명이에요. 그 다음에 약 끊으면 원래대로 되돌아와요. 원래대로 성욕은 돌아오고 원래대로 머리는 가늘어집니다. 그러니까 먹어보고 그 성생활이 너무 뭐 위축된다. 그럼 끊으면 돼. 그리고 그동안에 놨던 머리 다시 가늘어지고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치료는 약 바르시면 되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탈모 약의 복용은 그 기간을 어떻게 가져요? 죽을 때까지요. 아니면 머리가 빠져도 괜찮다라고 이제 내 삶을 정리할 때가 오잖아요. 나도 나이 60이 넘었는데 아유 매일 하나씩 약 먹으면서 머리카락 보존하면서까지 내가 뭐 사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빠져도 상관없어. 그러면 안 드셔도 됩니다. 약을 먹으면 머리가 다시 나요. 완전 맨들맨들해서 모근이 완전히 죽은 경우라면 안 되지만 흑채 뿌리면 머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정전기 현상으로 이제 그 붙여놓는 거거든요. 그런 머리는 다 나요. 그게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면 넉 달 정도 지나면 하루에 하나씩 성실하게 넉 달을 먹게 되면 빠진다는 게 개수대가 좀 깨끗해져요. 머리 감을 때 그 세면대가 좀 깨끗해지고요. 한 7달쯤 지나면 요 뒤에 이제 머리가 가늘어졌던 게 힘이 생겨요. 굵어져서 이렇게 서요. 그리고 2년이 지나면 그게 쭉 자라서 머리숱이 자기 약 먹는 기간 동안 유지될 머리가 다 2년 안에 다 나요. 그 뒤에는 약을 이제 조금 줄여 먹고 용량을 좀 줄여 먹어도 그게 이제 그대로 유지가 돼요. 제가 항상 이거를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 비행기 뜨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비행기 뜰 때 불 다 끄고 엔진 출력이 최대예요. 윙 하고 떠요. 요게 2년이에요. 약 먹어야 되는데 한 달 먹고 쉬었다가 한 달 먹고 쉬었다가 한 달 먹고 쉬었다가 이러면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 뜰 때는 정말 2년은 칼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러면 비행기 뜨듯이 휙 떠요. 올라갔잖아. 우리 이제 비행기가 자리가 잡히면 뭐 이렇게 안전벨트 풀고 화장실 가도 되고 그다음에 음식도 내주고 커피도 내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순환고도라 그래요. 올라가면 엔진 소리가 어때요? 엔진 소리 좀 조용해져요. 그렇게까지 힘 안 써도 돼. 약을 좀 적게 먹어도 가는 거예요. 뭐 약 먹었다, 약 발랐다, 확 좋아진다 그런 거 없어요. 약을 꾸준히 먹다 보니까 머리가 굵기가 똑같아졌네?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 성실하지 않는 사람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매일 하루에 약 하나 못 챙겨 먹어. 뭐하러 드세요? 효과 없을 텐데. 대머리는 표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머리를 비속어로 듣지 마십시오. 64살, 저도 이 정도 갖고 삽니다. 순전히 약의 도움입니다. 탈모에 대한 거짓 정보, 왜곡된 정보, 과장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약이 제일 싸고 제일 효과적이에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답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